결혼 직전에 파혼을 해버렸습니다. 역대급으로 괴상하고 욕먹어도 싸다 싶은 예비 시댁이 아닐까 싶어요. 나름 지성인이라고 생각했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예비 신랑한테 쌍욕을 퍼부어 버렸어요. 화가 나고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욕하고 나서도 저를 붙잡더군요. 자기 엄마랑 인연 끊겠다고 하는데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싶었어요. 평생 함께하고 싶을 만큼 사랑했던 사람인데 한순간에 정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모든 시간을 깨끗이 지우고 싶어요. 예비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저를 고소하겠다고 난리 피우며 대치하던 그날이 있었어요. 그날 저는 그 여자 머리채를 뜯고 몸싸움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에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더라고요. 예비 신랑은 또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었어요. 자기만 봐달라고, 자기 엄마는 버리고 자기하고만 행복하게 살면 안 되냐고요. 어차피 그 인간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정황상 빤히 들여다 보이는데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발뺌하는 모습 보니까 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뺨을 후려갈겼어요. 꺼져. 지금은 이렇게 끝나지만 다시 내 앞에 나타나면 내가 무슨 짓 할지 몰라. 나 나름대로 거칠게 살아왔고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이야. 그만큼 독한 사람이니까 목숨 부지하고 싶으면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정말이야. 나는 몰랐다니. 엄마가 한 거야. 내가 설마 그렇게 했겠어. 야, 웃기지 마. 너네 엄마가 한 걸 어떻게 네가 모를 수가 있어. 아직도 발뺌하겠다 이거야. 말 2년 끈을게 엄마랑 결혼하는 거 아니고 나랑 하는 거잖아. 자기야, 제발 우리 이렇게 헤어지기엔 너무 아쉽잖아. 내가 정말 잘할게. 지랄 떨지 말고 꺼져. 그리고 너네 엄마, 나 고소한다고 하지 않았어. 고소, 무슨 그냥 조용히 있으라고 했어. 아들 죽는 걸 보고 싶으면 고소하라고. 엄마한테 윽박질렀어. 절대 자기 고소 안 할 거야 후. 쉬고 있네. 자기란 말 하지 마. 입을 확 찢어버리는 수가 있어. 그리고 고소해 제발 해줘. 나도 맞고소 할 테니까. 자기 제발 엄마 버릴게. 엄마. 버리고 나는 자기를 선택한다. 그 나도 우리 엄마 하고 싶지 않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나도 우리 엄마 다시 안 볼 거야. 네가 너네 엄마 보든 말든 그건 나랑 상관없고 너도 그렇고 네 엄마도 그렇고 인간 아니야. 그리고 몰랐다는 말 하지 마. 너는 모를 수가 없었거든. 지네 엄마랑 똑같은 새끼가 어디서 지금 약을 팔아. 안 가, 안 꺼져. 다시 눈에 띄지 마라. 그럼 너 정말 가만은 안 둔다. 알겠어. 이후로도 예비 신랑은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계속해서 제게 빌었고 제 일거수일투족을 살폈고 저희 집 앞에서 기다렸고 가끔은 숨어서 저를 지켜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두려움보다는 너무 귀찮아서 너무 짜증이 나서 스토커로 신고했습니다. 제가 행동으로 옮기니 잔뜩 쫄았는지 다신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처음부터 이상하다, 낌새가 좀 수상하다 했을 때 저는 이 결혼을 멈췄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놈의 사랑이 뭔지 그리고 결혼이라는 헛된 꿈에 부풀어 제가 현실을 제대로 못 살핀 것 같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제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오롯이 봐야 했었고요. 그런 엄청난 계략을 꾸몄던 예비 시댁과 예비 신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동생과 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홀로 저희 자매들을 키웠었는데 몇 년 전 어머니도 지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죠. 저희 집은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일을 하시긴 했지만 항상 부족했고 항상 배고팠고 항상 남의 눈치를 살펴야 했고 무시를 받아야 했지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공부였습니다. 이 가난에서 벗어나겠다. 나는 이 가난을 꼭 어머니 떼에서 끊겠다. 적어도 나와 여동생만큼은 배고프고 살지 않겠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공부머리가 좋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1시간 공부해야 할 거 저는
3시간 이상을 해야 이해가 되었었고, 남들이 학원을 다니고 과외를 할 동안 저는 혼자서 독학으로 교과서를 파고 들어야만 했습니다. 잘 사는 집에서 공부 잘하고 대단한 직업을 가지는 사람들이 나오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긴 하더군요. 모든 걸 지원해주는 친구들을 앞지르는 건 무리였어. 그래도 기절할 듯이 머리가 멍해질 때까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할 정도로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었고, 그 결과 저는 소위 명문대라 일컫는 대학에 진학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푼 욕망이었다. 아픔 관심하는 어머니를 위해서 피땀 흘려 얻어낸 결과였습니다. 대학 졸업 후 저는 대기업에 입사를 했고 어느 정도 생활에 여유가 돌기 시작했는데 그때 알아차렸습니다. 어머니의 치아 상태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을요. 씹드시는 것도 힘들어 하셨고 뜨거운 걸 드시기도 힘들어 하셨는데 이미 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머니의 치아와 잇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는 상태였죠.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추천하기보단 틀니를 추천하더군요. 그게 더 나으실 것이라고. 아이 정도로 기본적인 의료도 받지 못하고 고생만 하셨던 어머니셨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입관식 엄청나게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평생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허망하게 저의 곁을 떠나니까 이제 좀 괜찮아졌는데, 이제 좀 효도할 수 있는데, 이제 좀 배불리게 먹고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시간이 왔는데 그냥 그런 삶을 이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구나 인식할 수 있는 그것이 저희 어머니가 누릴 수 있는 복이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여동생하고 둘만 남은 저는 여동생을 끔찍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보다 5살이 린 여동생이었는데 다행히 이 친구는 공부머리가 있는지 조금만 지원을 해주면 또래 친구들을 앞서기도 했었거든요. 제게는 여동생의 자랑이었고 여동생에게 제게 자랑인 서로 둘만 남았기에 의지하면서 버팀목이 되면서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제가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당시 여동생 대학생 신분이었는데 눈치가 빠른 아이라 그런지 제가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안 순간부터 그렇게 결혼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매일 버릇처럼 하는 말이 난 언니 결혼하고 나면 나가 살 거다. 괜히 나 데리고 산다고 하지 마. 그거 완전 눈치 없는 거고 나한테도 눈치 없는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 네가 왜 독립을 해. 나랑 살아야지. 그리고 이 집은 네 명의기. 하지만 내 집도 되는 거야. 아니면 내가 집을 다시 구하면 되지. 와, 언니 돈도 많다. 그냥 나는 작은 오피스, 텔에 들어가면 되지만 언니 그런 게 아니잖아. 미쳤나 봐 정말. 그냥 나는 작은 원룸 얻으면 되는 거니 정말 나 데리고 살겠다. 뭐 이런 소리에서 자꾸 만들지 마. 언니도 이제 언니 인생 살려고 이제 나한테 집착 그만하고. 알겠어. 결혼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았을 무렵부터 단지 제가 만나고 있는 남자를 소개시켜 줬을 뿐인데 동생은 저런 말을 했었습니다. 언니를 생각하는 마음에서였겠죠. 그런 동생의 마음을 잘 알기에 저는 결혼을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여동생을 내쫓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여동생을 배신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동생은 언제 결혼하느냐? 빨리 좀 해라 라고 저를 다그쳤었다. 참 여러 감정에 공존하는 부분이었는데 결국 저는 그 남자와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동생도 성인이고 엇나가지만 않으면 탄탄대로를 걸을 것이라는 걸 확신이 있었기에 그린 마음먹었죠. 하지만 그건 아주 대단한 실수였고 그리고 나중에 동생의 입을 통해 듣게 되었는데 왜 그때 말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땅을 치며 후회를 했었죠. 우선 견교까지 아니어도 약식으로 남자의 어머니를 배웠었는데 저를 사람을 매우 흡족해 했었습니다. 강단도 있어 보이고 어렵게 자란 사람들이 모관한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여동생 또한 마찬가지로 밝고 훌륭하게 자란 것 같아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도 뭐
결혼 반대할 이유 없다고 말을 했었죠. 반면 첫 만남에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자랑스럽게 잘 자란 딸들, 지금의 모습 못 보고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이 너무 불쌍하다 했던 분이었습니다. 설령이 빈소리라고 할지라도 고맙더군요. 그리고 환영받는 기분이 들어 기분이 더 좋았었고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막힘이 전혀 없었죠. 이미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었기에 그곳에서 신혼생활하면 되는 거였고 문제는 여동생의 거처가 문제였습니다. 학교와도 가까웠으면 했고 무엇보다 요즘 세상이 험하니 좀 안전한 걸로 얻어주고 싶었거든요. 제 결혼 준비와 여동생의 거처를 동시에 구하는 모습을 본 예비 시어머니가 어느 날 그러시더군요. 자기가 엄마의 역할을 좀 해도 되냐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시냐 했더니 이러는 겁니다. 내가 미안해서 그래. 나는 며느리를 드리는 거지만 우리 며느님은 여동생과 헤어져야 하잖아. 그런데 지금 결혼 준비부터 여동생 거처 문제까지 너무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마음도 허전하고 쓸쓸할 텐데 그래서 말인데 내가 이젠 안 계시지만 우리 사부인 대신해서 우리 사돈처녀 엄마 노릇 한번 하면 안 될까? 내가 이쪽에도 발이 좀 넓다고 부동산 쪽에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의 원룸. 내가 한번 구해볼게. 그러니 우리 며느님은 결혼 준비에만 집중하세요. 알겠죠? 제 어머니를 대신해서 여동생에게 엄마 노릇하고 싶다는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말씀이 좀 센 분이긴 하지만 또 저럴 땐 한없이 다정한 그런 모습으로 바뀌곤 했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 싫기는 하는 건가라는 인상이었는데 겪으면 겪을수록 좀 직설적인 분일 뿐이지 남의 일부러 괴롭히고 무시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 듯 했습니다. 저는 기분 좋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비 시어머니에게 여동생의 거처 구하는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의 청에 기다렸다는 듯 그렇게 하겠다 대답을 한 것은 제 욕심이 있기도 했거든요. 제가 결혼을 하는 거고 제게 새로운 식구들이 생기는 거지만 저는 동시에 제 여동생 또한 시댁과 식구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지금부터 친분 쌓아두면 스스럼 없을 것이고 서로 오랜 차다르면 자연스러운 관계가 될 테니까요. 예비 시어머니와 여동생의 친분 쌓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결혼 준비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고 시어머니는 한 달도 안 되어서 여동생의 집을 구해주셨습니다. 월세보다 전세가 나을 듯 싶어 그리 부탁을 드렸었는데 제가 제시한 비가도 일치했고 나에 가서 보니 철강도 좋고 안전해 보였죠. 여동생도 좋아했었고 좀 일찍 구했다 싶었지만 여동생은 바로 나가고 싶어 하더군요. 자기가 빨리 빠져줘야 신혼집답게 인테리어도 할 것 아니냐면서 결혼하려면 6개월 정도 남은 기간이었지만 여동생은 이사를 나가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절대로 신경 쓰지 말라고 사돈 어른이 다 알아서 해주셨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고요. 그 흔한 계약서 한 장을 확인하지 못했었네요. 변명을 하자면 당시 결혼 준비 중에 있어서 바쁜 것도 있었고 회사 일도 갑자기 일이 몰아닥친 것도 있었는데 그것보다 저는 예비 시어머니를 믿었습니다. 당신께서 직접 제 여동생에게 엄마 노릇하고 싶다 하셨으니까요. 그렇게 여동생 이사를 나갔고 저는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매일같이 동생에게 전화해서 안부를 물었는데 별다른 특기사항 없었고 그냥 잘 지내고 있고 시험 기간이라 공부하느라 좀 바쁘다는 말뿐이었죠. 그러다가 한 달 뒤 일이 터졌습니다. 새벽 어느 때 여동생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이런 시각에 전화를 할 애가 절대로 아닌데 불현듯 무서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는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받으니 여동생의 목소리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상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이상하냐 했더니 지금 예비 형부와 같이 있지 않은 게 아니라면 집으로 와도 되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집으로 얼른 오라고 아니면 내가 지금 당장 데리러 가겠다 하니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여동생의 현관문에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집으로 와도 된다 하니 급하게 뛰쳐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여동생의 얼굴은 하얀 못에 질려 있었고 몸을 심하게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왜 이러느냐 했더니 여동생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더니 되게 미안하다 하는 겁니다. 견뎌보려고 노력했는데 한 번도 혼자 살아본 적이 없어서 언니한테 그만 의지하고 독립을 하겠다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 집엔 못 살겠다고, 혼자서는 있지 못할 것 같다고 막 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참 동안 떨고 있는 여동생을 진정시켜 여동생은 겨우겨우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언니 무서워했잖아. 내 기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뭐가 보여. 그리고 가위 눌리는데 뭔지 잘 모르겠는데 누가 자꾸 나를 노려봐 언니? 처음 여동생의 말을 들었을 땐 얘가 심력이 약해진 건가 했어요. 혼자 있으니까 무서운 생각 들어서 그런 건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동생 말을 들어보니 정말 뭔가가 보이는 것 같더군요. 어떤 피칠갑을 한 여자가 여동생을 째려보고 있고 잡아먹을 듯이 노려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에게 어서 나가라고 고함도 치고 한다면서요. 무서워서 더 이상은 그곳에서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자기 이러다가 미칠 것 같다라는 동생의 말이 이걸 믿어야 할지 투쟁이라고 봐야 할지 저도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마치 공포영화에서 나올 법한 말을 했거든요. 결국엔 동생의 말이 맞았습니다. 무서운 이야기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 그동안 여동생이 어떤 일을 당했었는데 자세히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뭔가 확실히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상했고, 그리고 언니한테 사돈 어른이 절대 말하지 말라 했는데 언니가 전세금으로 1억 5천 줬다며. 그런데 지금 내가 계약한 집 5천이야. 사돈 어른이 통해서 싸게 계약을 했다 하는데 나중에 깜짝으로 나머지 돈은 언니한테 주실 거다라고 사돈 어른이 말씀하셨었다. 혹시 그 돈은 받았어? 나는 이 집에 너무 저렴하니 처음에 언니 돈 굳는 거니까 마냥 좋아했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런 집이 5천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반지하도 요즘에 다 5천 넘는다고 하던데 이상했습니다. 절대로 그 집은 5천이라는 돈을 주고 구할 수 없는 집이었어요. 우선 밤이 늦었으니 여동생을 데리고 잠을 재웠고 그날 아침 급하게 연차 사용을 하겠다 회사에 알린 뒤 여동생이 방문했었다는 그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구름이었다. 애가 잠도 못 자고 무서워서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집이 저렴한 것이냐?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 나도 말도 안 되는 거 알지만 집이 저렴한 부분을 보니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얼른 말해라고 독촉을 했죠. 그런데 그 중개인이 저를 빤히 보더니 코웃음을 끼며 그러는 겁니다. 어머, 뭐야. 당신 엄마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지. 최대한 저렴한 걸로 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더니 돈 5천 가지고 와서는 어떻게 그 돈으로 요즘 집을 구하나. 그래서 내가 찾아준 거구만.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이. 아, 정말 웃긴 사람들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렴한 걸로 찾다니 5천이라 그래서 나도 말렸어. 아, 지금 살고 있는 그 집 안 좋은 일 있었던 곳이라고.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사람 죽어나간 곳이라고.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 이 동네에서 유명한 사건이었다고. 한동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오피스텔 근처에 사람들도 안 갔어. 한 4년 정도 비워 있었던 곳이었는데 그래도 상관없다고 한 게 당신 엄마야. 나는 뭐 저런 엄마가 다 있나 싶었는데 당신 엄마가 괜찮다고 했다고. 사람 죽어나가는 곳이면 사람 못 사냐고 하면서 싼 거 그렇게 노래를 불러서 찾아줬더니 많아. 완전 어이없네. 사람들 그곳은 믿긴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폴리스 라인이 쳐진 곳이었습니다. 한 여자가 한 남자에게 몹쓸 짓을 당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돈이 모자랐으면 말했으면 되었을 것을. 그리고 저는 분명 예비 시어머니에게 1억 5천을 송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5천만 원으로 집을 구하려고 했을까요? 집이 워낙 산하다 보니 몰랐었는데 여동생이 그러더군요. 밤만 되면 집의 분위기가 바뀐다고요. 아, 이런 일도 있네요. 과연 예비 시어머니는 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제가 너무 침통해하자 여동생이 그러는 겁니다. 일전에 예비 형부가 사돈 어른하고 전화 통화하는 것을 들었는데 아마도 그때 자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다. 더라, 떼어놓을 것이라고 자기가 다 뒤집었을 순 없지 않냐라는 말을 들었었는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니 내 이야기를 한 것 같다. 최대한 싸게. 이젠 언니가 자기네 집안 사람들 되는 거니 자기한테 돈 쓰는 거 아까워. 이런 짓을 한 것 같다. 그러면서 제게 너무 미안하다 하는 겁니다. 저는 그만 말하라고 했어요. 미안할 것도 없고 왜 네가 미안하냐고 했습니다. 다 저의 잘못이고 살펴보지 않은 저의 탓이라고 했지요. 여동생은 집으로 돌려보냈고 그리고 지금 그 무서운 집에서는 하나의 물건도 가져오지 말라 했습니다. 고가의 물건이라 해도 다시 사줄 테니 청소업체 불러서 싹 다 정리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남자에게 전화를 걸어 얼른 너네 집으로 오라 했고 예비 시어머니에게도 지금 가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예비 시어머니 집에 도착을 하니 남자는 미리 도착해 있었고 그 또라이 같은 내 동생을 이상한 집구석에 넣은 그 늙은 여우 같은 것이 저를 보면서 웃는 겁니다. 그런데 제 표정이 심상치 않으니 순간 멈칫하는 것 같긴 했죠. 인정사정 볼 것 없었습니다. 저는 들어가자마자 앉아있는 남자의 머리를 세게 후려겼습니다. 당연히 소스라치게 놀랐죠. 남자나 그 어머니나 그 어머니 놀라서 왜 이러는 것이냐 했는데 저는 물었습니다. 1억은 어디다가 빼돌렸고 다 알고 왔고 땡땡 부동산 중개까지 다 만나고 오는 길이다. 그런 곳에 내 여동생을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 돈이 모자랐던 것도 아니고 충분히 여유 있게 줬는데 그리고 만에 하나 돈이 부족하면 내가 더 달라고 하지 않았었냐? 왜 그런 곳에 넣은 것이냐? 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시어머니 하는 말이 거기가 어때서 사람 죽어나간 곳이라서 아유 젊은 곳이 못 견딜 것이 뭐가 있어. 그리고 언니도 끊어야지. 결혼하면 이제 남인데 뭐하러 돈을 써. 너 같은 언니 없다. 결혼한다고 동생 집까지 살펴주는 언니 없다고. 대학 학생쯤 되었으면 지가 알바해서 살아도 될 것을 언니 그만 좀 뜯어먹게 하려고 그리고 돈도 좀 아끼려고 그렇게 했다. 왜냐 너는 이제 우리 식구니까 우리 집 사람 되는 거니까 내가 미리 돈 관리한 거야. 그게 뭐 문제가 돼. 미친 거 아니야. 왜 내 동생이 남남이야. 내가 결혼했다가 왜 내 동생이 남남이라고. 아줌마. 지금 제정신이요. 지금 제정신으로 그런 집에 내 동생을 집어넣은 거예요. 왜 내 동생 미치게 만들어서 뭐 좀 차지하려고 했나. 내가 내 동생 챙기는 게 아까워서 내 동생 미쳐 돌아가게끔 하고 싶었냐. 완전 독한 사람들이네. 난 이것도 모르고 쓸불죽했으니 정말 역겹다. 너들 완전 토 나와. 남남 우리 집 식구. 그 말에 돌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 머리채 잡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잡을 수밖에 없었죠. 서로 몸싸움했고 제가 먼저 머리채 잡긴 했지만 저도 많이 뽑히긴 했네요. 힘이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파혼 당연히 했고 1억 당연히 받았죠. 만일 여동생에게 그런 사단이 없었으면 그 1억 그 사람들이 먹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제게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남자냈었는데 아마도 자기 엄마가 그런 건 처지의 당력을 키워주고자 그리한 거 아니겠냐는 소리. 완전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머리채 잡긴 했지만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아. 이런 사람이 여기 다니는 사람이다라고 알리고 싶다. 저는 대자보를 작성했습니다. 이 예비 시어머니랑 사람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항상 주님 찾고 하느님 찾고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무교인 저를 가끔 그 교회에 데리고 가긴 했었기에 그 교회의 위치를 알고 있었거든요.
이런 사람이 같은 교회인 게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라고 쓴 뒤 신도들에게 그동안 제 여동생에게 한 짓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자복뿐만 아니라 제 돈 들여 인쇄물까지 만들었습니다. 나오는 교인들에게 하나씩 나눠주기까지 했지요. 고소를 하던지 말던지 그렇게라도 그 사람의 본성을 좀 알리고 싶었거든요. 당연히 고소한다 하더군요. 그 여자가 말이죠. 그래서 마음대로 하라 했습니다. 어디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자 했죠. 아줌마가 가진 게 더 많겠어요. 내가 가진 게 더 많겠어요. 그리고 나는 부모도 없어서 욕먹일 것도 없고 알죠. 이번 주에 당신 부모 찾아갈 거야. 일전에 인사시켜서 나 당신 늙은 부모 어디 하는지 다 알거든. 당신 딸이 부모 없이 잘 자란 자매, 특히나 어린 여동생에게 한 짓을 알게 되면 뭐라 할까, 칭찬을 할까. 그럼 당신 부모도 당신 같은 사람이고 해볼 테면 해봐. 당신 세게 나오면 나는 더 세게 나올 테니까 언제까지 내가 분이 풀릴 때까지 기대할게요. 한번 붙어봅시다. 고소 같은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여자 부모님 찾아갔습니다. 제가 파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소상히 말씀드렸고 늙은 자식이어도 이렇게 사람 뒤통수 치게 하는 건 부모의 잘못이라 했습니다. 부모 일찍 돌아가신 저도 아는데 어찌 연세 드신 분이 따님을 그렇게 키우셨고 부끄러운 줄 알라 했습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여동생은 지금 저랑 같이 지내고 있고요. 저랑 지내면서부터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게 되었답니다. 제 평생 결혼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동생에게 큰 상처를 안겨주었는데 제가 어떻게 다시 한번 여동생을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겠어요? 그냥 끝까지 똘똘 뭉쳐 지낼 생각입니다. 여동생이 결혼을 하겠다면 그때 남편에게 손지어주고 그리고 나서 제 인생은 다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20년 전에 맨몸으로 쫓겨나 홀로 딸을 키운 여자입니다. 저의 친정은 하나 내세울 곳도 없었고 동네에서 술주정뱅이 집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아버지는 술에 미쳐 사셨고 엄마는 그런 저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때는 이해를 못했지만 지금은 엄마를 이해합니다. 그때 저를 버리고 도망갔지만 그 뒤로 엄마는 다시 저를 찾아왔거든요. 당시 저는 이는 척 하나 없는 작은 동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집이 다닥다닥 즐비하게 있는 것도 아니었고 산 비탈길을 사이에 두고 드문드문 있는 집들 중에서도 오르막에 있는 집에서 살았습니다. 이웃이라고 거의 없었고 10분을 좋게 걸어 내려가야 마을이 있었기 때문에 술을 먹고 들어오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엄마 입장에선 도와줄 이 하나 없고 의지할 사람 하나 없이 그렇게 힘들게 저와 동생을 키워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엄마도 지쳤던 거죠. 저희가 너무 어렸을 때는 엄마도 우리를 지키느라 버텼지만 엄마도 사람인지라 점점 쇠약해지고 지쳐가다 제가 18살이 되던 그 해에 아버지의 매질에 도망을 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있다 돌아올 줄 알았던 엄마는 그날 맨발로 나간 그 모습이 마지막이었네요. 불행 중 다행으로 아버지는 딸들인 저희에게는 손짓음을 하진 않았어요. 엄마가 집을 나가고 나자 저희에게 엄마 찾아오라 폭언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졌지만 때리진 않았어요. 저는 고등학교도 다 다니지 못한 채 동네에서 일을 하면서 지냈고 동생은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시켰습니다. 동생은 20살이 간 넘어 2살이 되던 해 결혼을 했어요. 집이 지긋지긋했겠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렇게 도피성 결혼을 한 동생은 집과는 연을 끊다시피 하며 살았고 아버지는 여전히 술을 마셨습니다. 아버지를 보면 매일같이 양가 감정이 들었습니다. 저녁에 만나는 아버지는 무서웠고 아침에 만나는 아버지는 불쌍했습니다. 천성이 부지런했던 아버지는 술이 조금이라도 깨면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굶진 않았어요. 그렇게 술주정뱅이 아버지였지만 소래기 주어에 들어오시면서 고기도 사오고 장에서 먹을 거리를 사오시곤 했고 생활비도 주셨거든요.
그날도 여느 날처럼 아버지는 술을 드시고 잔뜩 취해 집에 오던 중이었고 마을 입구에 있는 양쪽 턱에 낮은 다리를 건너다 그만 발을 잘못 디어 다리 아래로 떨어져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23살 때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땐 밤이면 술에 잔뜩 주회에 들어온 아버지가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하실지, 오늘은 무엇을 던질지 겁이나 그렇게 다가올 밤이 무서웠던 아버지가 없는 밤은 또 다른 이유로 더 무서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는 잠잘 곳을 제공해주는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을 하는 곳이었기에 저는 식당 한켠에 쪽방에서 잠을 청하고 새벽에 문을 열어 오픈 준비를 하며 일시도 쉬지 않고 밤까지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저희 식당에 매일 밥을 먹으러 오는 인근 회사의 아저씨와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저씨라 부르는 이유는 저와 나이 차이가 10살이나 차이가 나기도 했지만 어쩌다 보니 제가 아저씨라고 부르게 되었거든요. 아저씨는 정말 착한 분이셨어요. 그 당시 나이가 34살이었으니 혼기 꽉 찬 분이셔서 처음에는 유부남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호감도 관심도 갖지 않았었는데 우연히 혼자이신 걸 알게 되고 서로에게 호감을 나타내게 되었고 1년 가까이 만나게 되다가 그분이 결혼을 하자고 하면서 시댁에 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시댁은 제법 잘 사는 집이었어요. 엄청 으리으리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누가 봐도 꽤나 잘 산다 싶은 집이었습니다. 어렵지 않게 사는 것 같았지만 제 예상보다는 더 여유롭게 사는 것 같아 솔직히 좀 주눅이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처음에 인사를 갔을 때 시어머니는 돌아가셔서 안 계셨고 암투병 중인 시아버지가 계셨고 시집을 간 시누이, 셋 장가를 간 남동생도 있었습니다. 제가 인사를 온다는 소식에 모든 식구들이 모였다고 남편은 시댁의 장남이었던지라 시누이들이며 온 가족들이 저보다 나이가 다 많았습니다. 큰 시누는 도끼 눈을 하고 저희 가족 관계부터 학력 그리고 직업에 대해 모두 물어보았고 그 사람에게 저에 대해 들은 바가 없는지 제가 한마디 한마디 꺼낼 때마다 팔짱을 낀 채 한숨을 쉬면서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그때 그 사람은 옆방에 누워 계신 아버님이 불러 방에 있었기에 저 혼자 마주하는 그 상황, 과 분위기는 너무나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안 계시고 중졸에 오빠는 회사 옆 식당에서 거주를 하면서 일을 한다 이거야. 말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니, 오빠는 아무리 결혼이 급해도 그렇지. 무슨 하참. 신우들의 반대는 정말 심했습니다. 늦은 결혼이라도 제대로 배운 집 여자를 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본때 없이 자란 사람을 들이면 안 된다고 하며 제 면전에서 대고 심한 말을 했고 그 사람은 그런 동생들을 말리며 저를 감싸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럴수록 그 사람의 동생들의 비난은 물어댈 수 없을 만큼 심해졌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다녀오고 얼마 뒤 큰 신우랑 동서되는 사람이 제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고 있는 도중임에도 식당 안에서 왜 결혼이 안 되는지 모르겠냐. 그 사람이 모르게 그냥 소리 소문도 없이 조용히 식당을 그만두고 떠나라며 한바탕 난리를 쳤습니다. 사장님께도 너무 죄송했고 그때 그 장소에 계셨던 손님분들께도 너무 죄송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나와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네. 내가 미처 그걸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 그 사람의 곁을 떠나려고 했어요. 그의 가족들 말대로 그 사람이 고작 저와 같은 사람을 만나려고 그 나이 되도록 혼자로 지내진 않았을 테니 말이에요. 하지만 얼마 뒤 임신을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드라마에서나 보았듯이 헤어짐을 마음먹었는데 임신을 했더군요. 드라마에선 여자 주인공이 남자를 위해 모진 마음을 먹고 조용히 떠나 홀로 아이를 낳아 키우곤 하던데 현실에 전 그럴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 뱃속에 그 사람의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떠나나요? 저도 가족 없이 혼자인데 제 아이마저
저와 같은 삶을 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얼굴에 철판을 깔고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임신을 했다라고 했어요. 아마도 그렇게 밀고 들어간 게 더 미운 털이 밝힌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전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임신을 하자 시아버지께서 시누이들의 반대를 말렸고 식을 생략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같이 살려고 하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처음부터 시누이들에 비해서 반대를 많이 하지는 않으셨어요. 아무래도 시댁에 시어머니가 안 계신 이 시누이들이 가까운 데 살면서 시어머니를 대신해 집안 살림에 대해서 관여를 많이 한 것 같았습니다. 이후 저는 그 사람과 초초리식을 올리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건강한 딸아이를 낳았지요. 제가 딸을 낳자 큰 신우가 한마디 하더군요. 참나 아들 하나 낳았음 가견 펴고 우리한테 큰 소리도 좀 치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어쩌냐. 원래에서 타고난 팔자는 어쩔 수 없다는 거야. 네가 우리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아들이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 아, 답답이. 그래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저 닮은 딸을 낳고 남편의 보살핌을 받으며 사는 그 느낌만으로 매일이 행복했어요. 그런 행복한 생활 중 결혼 1년 만에 암투병을 하던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버님과 남편이 저에게 방패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아버님 없는 집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시누이 찾아와서 이것저것 관여를 하고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버님의 재산이 장남인 남편에게 많이 상속이 되기도 했고 신우들은 제가 그걸 누리는 꼴을 보지 못했으니까요. 시누이들의 폭가는 너무 견디기 힘들었고 그에 비해 남편은 제게 방패막이가 되어줄 성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들에 익숙해져 버렸는지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방관자가 되어 있었군요. 그러다 저희를 두고 떠난 엄마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자리를 잡고 저희를 찾아다닌 지 오래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일들이 좀 복잡했지만 아무튼 그렇게 엄마와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간의 오해도 모두 잘 풀었습니다. 자세한 사정을 모르는 엄마는 제가 그저 부잣집에 시집을 가서 잘 살고 있는 줄로만 알고 계셨어요. 이랬든 저랬든 하루아침에 제게도 친정이 생겨서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처음으로 친정일합시고 엄마 집으로 딸을 데리고 친정 나들이를 간 그날 저는 쫓겨났습니다. 친정에 다녀온다고 남편에게 주소를 알려주고 결혼해서 처음으로 딸을 데리고 나갔는데 글쎄 시누이들이 제 짐을 다 싸서 용달로 친정으로 보내버렸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는데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었는지 정말 엄마는 잘 살고 있는 줄만 알았는데 이런 대우를 받으며 살았냐 절 안쓰러워했고 기댈 곳이 있어서 그런지 돌아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가서 그들과 대치하고 나를 세우고 오고 싶지가 않았어요. 솔직히 겁이 났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을 엄마 집에서 아이와 함께 지내다 보니 돌아갈 날을 잡지 못하겠더군요. 여기서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으면서 아이와 늦잠도 자고 평온한데 다시 그 지옥으로 돌아갈 엄두가 안 났습니다. 든든하게 절 지켜주고 방어해줄 남편이었다면 벌써 돌아갔을도 모르겠지만 이젠 그저 아내와 시누에 간의 사이에서 방관자, 구경하는 사람 이상도 이하도 아닌 남편에게 그 무엇도 기대할 수가 없었다고요. 남편은 제가 친정에 있는 동안 한 번도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내용을 다 알면서도 말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친정으로 이혼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이혼 내 인생에는 없을 줄 알았던 이혼이라는 것을 저도 하게 되나 봅니다. 그 집에는 더 이상의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유도 묻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남편과 헤어졌습니다. 너무 우습죠. 그렇게 힘들게 결혼해놓고 우리의 헤어짐은 이혼은 종이 한 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정말 거짓 하나 없이 우리가 이혼을 하게 된 이유였어요. 이후 저는 친정엄마와 같이 살면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래도 나름 행복했어요.
엄마는 저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 주셨고 저 역시 제 딸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엄마와 함께 육아를 하며 일도 하니 오히려 결혼을 했을 때보다 살림살이도 나아졌고 주변 사람들에게 구박과 핍박을 받지 않으니 제 정신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무한정으로 신뢰해주고 지지해주는 엄마와 함께 지내니 긍정적인 생각만 하게 되고 소소한 좋은 일들도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우연히 그 사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시아버지와 같은 감암으로 세상을 떴다고 하더군요. 딸 앞으로 온 사망 후 상속재산 소장으로 그 사람의 소식을 알게 되었는데 그날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결혼 생활 중 같은 동네에서 친구처럼 지냈던 옆집의 아이의 엄마가 하는 말이 그 사람에게 몇 번의 재혼의 기회가 있었고 신우들도 여러 번에 걸쳐 전 남편에게 송곳보게 했는데 그 사람은 재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며 일만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이혼 후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야근도 주말 근무도 출장도 자처해서 한덕에 물려받은 재산과 모아둔 재산이 제법 되었을 거라며 그 물러터진 사람이 이리저리 형제들에게도 다 뜯기고 마지막에 죽을 시닥을 받아놓고는 형제들한테 주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은 재산이라고는 그 사람 앞으로 되어 있는 작은 집 하나, 그게 딸 아이 앞으로 상속이 되었나 보더라고요. 저는 법을 잘 모릅니다. 가방끈도 짧고 법을 가까이 할 이유도 없이 살아왔기에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요즘 변호사도 만나고 법 관련해서 검색도 해보고 있습니다. 아이 아빠에게서 신우들이 가져간 재산을 제 딸에게 돌려주고 싶어서요. 변호사님은 제 사정을 듣고서는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주겠다고, 그리고 당연히 가져올 수 있다면서 용기를 주십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재산을 되찾으려 한다는 소식을 들은 시누이들이 몇 번을 집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더군요. 진짜 인간 같지도 않았어요. 간병도 자기들이 했고 제가 집 나가서 그렇게 전 남편 혼자 두는 바람에 자기들이 밥이며 반찬이며 다 해다 나르면서 남편을 돌보았다고 전 집 나간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친정 간다고 하고 안 돌아왔으니 그리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변호사님이 그런 것들 다 법정에서 가려준다고 하더라고. 누가 되었든 아이 아빠한테 귀환 정도가 인정이 되면 각자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고 눈을 똑 벌어보고 따박따박 들은 대로 읊어줬습니다. 한 번도 신우들 눈을 똑 벌어보면서 말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무서울 게 뭐가 있나요? 제게 온갖 진상을 부리며 막말을 내뱉은 그 인간들 때문에 눈앞에서 경찰도 불렀습니다. 제 옷을 잡아채며 당장이라도 때릴 듯한 행동을 하기에 옆에 있는 친정 엄마에게 굳이 말리지 말고 동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으라고 했어요. 어디 해보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욕을 하고 싶으면 하라고 했습니다. 재산과 관련된 소송은 소송이 주어 친황주에 폭행까지 싸잡아서 집어넣을 거라고 했습니다. 참 무섭더군요. 그 난리를 치더니 원래 법을 들먹으며 고소한다고 하니 한순간에 수그러들더군요. 그때는 왜 그러질 못했는지 제가 세상을 너무 몰랐고 법을 몰랐고 그냥 너무 순진하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독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삶이, 제 인생이 절 이렇게 독하게 만들더군요. 아마도 지켜야 할 딸이 있어서 그렇게 된지도 모릅니다. 저 혼자였으면 그냥 세상살이를 온몸으로 맞아가며 수동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며 살았겠지요. 전 남편 유산 소송 중에 우연히 알게 됐어요. 우리 이혼이 그 사람 선택이 아니었다는 걸요. 큰 시누이가 전 남편한테 협박했대요. 저랑 이혼하지 않으면 제가 죽든 당신이 죽을 때까지 절 괴롭힐 거라고 눈에 도끼 품고 음모를 꾸몄답니다. 막내 신우를 통해서 우연히 이 얘기 듣는데 정말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평범한 행복, 그것 이상 바란 적도 없는데
제 인생을 이렇게 짓밟아 버린 게 용서가 안 됐어요. 내 아이한테 부모 둘 다 있는 자리를 지켜주고 싶었던 그 소원을 이렇게 망쳐버린 것도요. 물론 큰 신우의 큰 그림은 따로 있었죠. 저희 이혼을 통해서 남편 재산 차지하려던 거였어요. 남편이 저한테 무심해졌던 이유도 있더라고요. 남편이 절 감싸고 돌수록 큰 신우의 괴롭힘이 심해져서 남편 입장에선 무관심이 절 보호하는 방법이었대요. 혼자서 끙끙 앓다가 상의도 없이 이혼 선택한 그 사람도 너무 미웠습니다. 저를 위한 거라면서요. 얼마 전에 법원에서 전 시댁 식구들 상대로 한 판결 나왔어요. 전 남편 재산은 제일 상속인인 저희 딸한테 우선 분배되어야 한다는 결과였습니다. 이미 재산 분배가 제게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됐대요. 이런 판결 나오니까 전 시누이들이랑 시동생 부부가 난리 났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그들의 비인간적인 행동 때문에 전 끝까지 싸워야 했던 거예요. 그렇게 물불 안 가리고 싸워서 딸 앞으로 정해진 남편 재산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 딸 위해서 앞으로 더 독하게 나갈 거고요. 그 재산들 전부 박박 긁어 모을 예정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